이번 시간에는 원근법이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전에 우리가 원근법을 살짝 언급하긴 했었어. 선생님도 기억나네. 책장, 그때 누구였지? 주연이, 이렇게 해서 기억나지? 먼 데서부터 가까이. 가까이서 먼데. 먼 곳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화자가 말하는 쪽 가까이 오게 되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근이 가까울 근자, 원은 멀 원자. 그 다음에 이 물병, 주연이, 저기 뒤에 책장 이렇게 되면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간 거니까 근경에서 원경. 원경에서 근경이든 근경에서 원경이든 간에 얘네들은 다 원근법. 근데 이런 거 갖다가 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봐봐. 67페이지. 책 보세요. 눈알 하나 있죠. 눈알 하나. 그치? 자, 이게 우리의 시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도 눈알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좀 잔인하니까 두 개 그리자. 어떻게 할까? 눈 하나 붙여서 징그럽다고? 야, 너네들 괜히 얘가 이쪽을 바라본다고 치자. 응? 그러면 얘가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얘가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가든 얘네들은 원근법이라는 거야. 근데 이딴 걸 얘기하려고? 아니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안쪽, 선생님이 지금 화자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런 거 있잖아. 먼데 가까운데, 가까운 데서 먼데. 근데 내 눈 뒤에 있는 것도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점선으로 된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원경, 근경이고 여기는 내경이라고 그래요. 내경, 안내자. 마음속 풍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경과 뭐가 같으냐면 정서예요. 왜 이 설명을 굳이 하냐면 정서라는 말 대신에 모의고사에서는 내경을 얘기해요. 그럼 내경이 뭐야? 내시경이야? 그건 아니. 내시경도 뭐야? 내장이 뭐야? 안에 있는 거죠. 외장은 없지 않니? 우리 컴퓨터에 외장 하드 있죠. 외장 하드. 그 바깥에서 꺼내는 거지만 사람 내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치? 내장을 보게 하는 게 내시경이란 말이야. 얘는 이제 볼경자가 아니라 얘는 풍경이에요. 마음속 풍경경자, 정서다. 자, 근데 이게 왜냐? 68페이지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전시가를 접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다. 이게 뭐가 있느냐? 자, 앞 그림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D라고 봤을 때, 내경 부분을 D라고 봤을 때요. 내경이라고도 돼 있고 정서라고도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혹시 이런 거 배웠니, 얘들아? 선경후정 들어봤어? 아직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슬아야, 선경후정이 뭐야? 선경치 후 정서. 맞아. 선경치 후 정서. 그럼 봐라. 얘를 먼저 보고, 원경이든 근경이든 하나든 간에 먼저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 정서를 제시하는 것을 선경후정이라고 그래요. 또 팁을 하나 줄게. 한시 아니야, 한시? 한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 본문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밑에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 한자가 이렇게 또르르 있잖아. 똑같이. 그건 다 한시야. 한시는 대부분 선경후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갖다가 선경후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99%는 맞아. 이것도 알아두세요. 고전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얘를 먼저 보고 얘를 제시하면, 얘를 먼저 보고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경 후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 선정 후경이란 말 있어? 그럼 없지. 정서를 제시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없어요. 용어에, 개념어에. 선경 후정만 있지 선정 후경은 없어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옛날 사람들, 지금 고전 시간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시 분석할 때 어떻게 접근했었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었지. 그러면 이 선경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후정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68페이지 표처럼 표는 이렇게 돼 있으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잘 보십시오. 잘 봐봐. 여기서 선경을 먼저 설정하고 후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긍정 부정을 보자. 시적 화자가 드러낸 선경이 긍정이에요. 좋아. 그래서 내 마음도 긍정이에요. 이렇게 선경후정으로 되어 있는 고전 시가 중에서 먼저 앞서 제시한 게 긍정이고 뒤에 게 제시됐잖아요. 그럼 얘는 뭔 줄 아니 얘들아? 자연 친화를 얘기해요. 주제가. 그 다음에 선경이 긍정인데 후정이 부정이잖아요. 이럴 때는 대부분 이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유리왕의 황조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고요. 이럴 땐 주로 이별. 이런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경이 부정이에요. 그럼 근데 화자의 정서도 부정이야. 이럴 때는 주로 맥수지탄 같은 경우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선경이 부정인데 화자의 정서가 긍정인 작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배짱은 없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작품도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69페이지까지야.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봅시다. 70페이지. 벌써 우리 개념 몇 번째야? 24번째 하는 거예요. 이상향이라는 건데 유토피아라고 선생님이 번역도 해놨죠? 유토피아. 자, 봅시다. 너희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어떻게 쉬어? 좀 많이 덥지 않아? 가만히 독서실이나 자습실에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 뛰어놀고 그러지만 선생님 옛날에 여기 전임 선생님이었을 때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맨날 배드민턴 치고 캐치볼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의미 없어. 더위 먹어 더위. 가만히 앉아서. 이번 주 내내 비도 안 오고 덥대요 계속. 신나지? 자, 이상향이라는 거야. 이상향. 이상향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상향은 나와 있는 정의를 먼저 읽어볼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사회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문학 개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 현재 당장 코앞에 있는 희망, 꿈, 이상향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멋진 대학생이 되는 게 일단 꿈이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상이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현실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 밑에 다음 달락 봐봐. 이렇게 현실과 이상은 절대 겹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정의를 해봅니다. 이상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의하는 선생님 방식의 개념은요. 숱한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풀고 나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사전적인 걸로는 다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많은 문제 푸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선생님이 정의하는 이상향은 자, 별표. 긍정적인 미래예요. 긍정적인 미래. 긍정적인 미래라는 말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긍정이 있고요.
시간적으로 미래여야 해요. 근데 조건이 있지. 무조건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야. 조건이 뭐냐면 그 다음은 밑줄 쳐요. 단순히 긍정이 아니라 화자가 희망한 긍정이어야 된다. 화자가 희망한 긍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정종의 향수를 한번 봅시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 화자는 어린 누이라든가 아내 등을 비롯해서 고향이라는 그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죠. 얼마나 오죽하면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도 못 있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화자에게 고향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러나 희망하고 있는 긍정이 아니라 과거의 긍정이었던 거죠. 그치? 그리고 지금도 긍정이라는 거고요. 지금 긍정이 없는 부정적 상황에서 과거의 긍정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이 고향은 이상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자가 희망하는 거여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이상이라는 것은 과거적 성격을 띠면은 이상은 아니에요. 자, 봐라 얘들아. 이상향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미래라는 시간의 성격을 띠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소은아, 너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았던 재밌던 추억들 있지 않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그때로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거 긍정 아니야? 긍정?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과거 아니니? 그럼 이상향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이상향 또는 이상에 대해서 이 유토피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 얘들아. 선생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뻔한 대구법, 뭐 비유법, 상징, 뭐 원근법 이런 거 하지만 선생님 버전의 해석이 조금씩 있단 말이야. 그걸 잘 듣는 게 이 수업을 잘 소화하는 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밑에 거 봐봐. 문태준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대해 화자는 평상에 마주한 자, 이거 한번 볼게. 일단 작품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분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들은 서로 만난 것 같다. 자,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대해 화자는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서로 반가워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죠. 이 국수집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긍정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치?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거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 현재 공간은 이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상향은 미래의 긍정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그걸 생각해야 돼. 이상은 미래다. 오지 않는 미래다라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현재의 긍정적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넘겨보자. 그러면 72페이지에 있는 이육사의 광야. 이육사의 광야도 역시 뭐야? 학교에서 시험 본 사람 있죠? 아닌가? 본 사람 있지 않아? 손 들어봐봐. 시간의 좋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시상 전개 방식,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와 있던 거 기억나죠? 시험 봤던 사람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은 세월이니까, 시간이니까.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야, 얘들아, 일단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일단 밑줄 쳐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와 25번째 개념 있죠? 여기다 화살표로 연결해. 이거 공부할 때도 써먹기 좋겠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지금 눈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광야의 전문을 실어봤는데요. 지금 눈날이지만 매화 향기가 아득하니까 아직까지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큰 의미를 지니게 할 수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인 가난한 노래의 씨를 현재 뿌린다고 화자는 노래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미래인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게 긍정의 공간, 희망의 공간인 광야에서 희망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는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인 미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미래의 긍정이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 광야는 이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평상 있는 국수집 이상향 안 되죠? 정종의 향수,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어린 누이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이삭 줍던 그 안에 고생하던 곳, 그래도 잊지 못하지만 그거는 미래적 성격이 아니라 과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24번째 개념 챕터에서는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었어? 이상향은 미래다, 긍정이다, 두 개.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한 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학교에서 그럼 또 저런 거 배웠니?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너무 울리나? 근데 아까 계절이랑 뭐랑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부지런한 계절이 그거 피어선 지고. 그게 연관하는 아니,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를 얘를 알아. 선생님도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겠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플러스로 연결해 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황진이의 시조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았나?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었는 오신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렇게 해놨지. 근데 거기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하지 않았니? 기나긴 밤에 한 허리 가운데를 버여 잘라서 시간을 어떻게 잘라요? 자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을 마치 두부 자르듯이 아니면 무슨 옷감, 테이프 자르듯이 뚝뚝 끊어서 구겨서 이불 아래 넣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그걸 짠 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자, 그 두 번째 단락 먼저 읽어보면 되겠다. 추상적은 뭐냐?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또는 그런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인 개념인 구체적이라는 것은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또는 그런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 맞죠. 그래서 황진이 시를 선생님이 한번 읊었는데 기나긴 밤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버혀내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두고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밤을 굽이굽이 편다고 하니까 진짜 구체화된 게 맞네요. 그렇죠? 자, 74페이지로 넘어가서 텃새만 남아 자, 이중관의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텃새만 남아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노래를 어떻게 쪼을까? 자, 노래는 쫄 수는 없죠. 노래는 청각적 심상인데 보이지 않는 들리는 소리를 마치 나무처럼 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한다는 개념을 이렇듯 해당 사항에서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가령 화자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다면 추상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청각적 이미지로 구체한 것이니까요. 자, 무슨 뜻인지 선생님 봐봐.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 설명으로 하고 25번째 개념 마무리할게요. 자, 봐봐. 노래를 쫀다라고 했을 때 쪼는 거는 구체적 행위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귀에는 들리잖아.
얘들아 엄청 중요한 거야. 단언컨대 지금 요 설명은 있잖아. 100번 환생해도 못 들을 거니까 잘 들어봐. 뭐 어떤 내용이라도 훌륭하지. 자, 근데 봐봐. 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쫀다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 아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쪼냐고. 뭐 이렇게 쫄 수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구체적 행위는 뭐야? 쪼는 거고 추상적인 대상은 노래죠. 그치?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칩시다. 난 쟤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누굴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어. 이렇게 막 불렀어. 그러면 아까 노래를 쫀다라고 했을 때 그 노래는 추상적인 대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화된 거 아닌가? 아이 귀요미들 정신 차려봐. 봐봐. 자 봐봐. 노래를 쫀다. 그 다음에 노래다. 사랑하는 마음. 쪼는 거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렇게 쪼는 거잖아.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근데 노래를 어떻게 쪼아? 그러면 노래를 쫀다라는 행위를 봤을 때 이 노래는 추상적인 거죠. 쪼을 수 없는 대상이니까. 그럼 얘는 쪼을 수 있겠구만. 얘는 구체적인 거죠. 근데 이 영역 봐봐. 마음이란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얘는 추상적이지. 근데 마음을 귀로 들을 수 있게 뭐 한 거야?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노래는 구체적이야. 무조건 노래는 추상적이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런 설명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잘 들어봐야 된다고요. 얘들아, 이런 책, 이런 개념, 선생님이 개념은 그냥 컴퓨터처럼 뚝뚝뚝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도 무던히 문제를 풀고 그걸 일반화했단 말이에요. 일반화, 끄집어내서. 학생이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숱하게 메모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연구하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거를 누가 뽑아주냐고요. 잘 알아두세요. 알겠지? 한쪽에만 매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외우면 안 돼요. 생각해봐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몇 문제가 있니? 없어. 이해해야 돼요. 자, 75페이지. 반어법과 역설법이 있네요. 반어법과 역설법. 26페이지. 자, 얘들아, 선생님 봐봐. 책 보지 말고. 반어법 알아? 반어법? 들어봤어? 역설법 알아? 안 헷갈리니?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 구별할 줄도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 방법을 한번 봐봐.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해 끝장 한번 내보자. 그리스 옛 이야기에 아이론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이론은 뭐냐면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허풍쟁이, 허세꾼인 알라존을 골탕 먹였어요. 그래서 반어, 아이론이라는 말이 이 아이론이라는 사람, 그 인물의 이름에서 뜬 거예요.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데 바보인 척했던 거죠. 몰랐죠? 중요하진 않지만.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학교에서 이미 시험 본 사람들도 있죠?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에는 반어법과 역설법이 다 있어요. 기억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일단 가정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가실 때에는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실제라고 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된 거야? 슬프고 힘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혹은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화자가 원래 품고 있던 그 의도와는 상반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실은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서를 보자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릴 수 없는 것이 정상이죠. 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처럼 못하고 아마 엄청 슬퍼서 응응 하고 우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죠. 근데 이 상식적인 내용이
원래 의도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했으니까 얘를 아이러니, 반어법이라고 한단 말이지. 반어법은 반어법에 적용된 표현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면 반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가 그 아기한테 그냥 미워 죽겠어 이런 거란 말이야. 예쁜 거예요. 다 반어예요, 반어. 알겠지? 알겠죠? 자, 근데 역설법은 뭐냐? 76페이지. 역설법 살펴봅시다. 역설법은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어원이 뭐냐면 패라, 초월, 뛰어넘다, 넘어서다 이런 뜻이고요. 덕스는 통념,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패러독스, 합쳐진 말이란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통념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또는 비합리적이지 못한 말이나 표현을 얘기한다.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봅시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쉽사고 돕니다. 님의 침묵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영훈의 님의 침묵의 일부처럼 님은 화자를 떠나갔어요. 그러면 님은 화자 주변에 없어야 하는데 화자는 또 뭐라고도 진술하냐면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떠났는데 보내지 아니하였다니. 그럼 대체 님이 떠난 거야? 아니면 내가 보내지 않은 거야? 모순됐으니까요. 밑줄 칠래요? 역설법은 두 가지 현상이 한 번에 설명될 수 없어야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역설법은 두 가지 현상이 한 번에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의 의도는 말이 안 되게 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모순된 표현의 이면에는 다른 뜻이 함축되어 있고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확인해 보면 실제로 님은 화자의 곁을 떠난 것이 맞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보냈다. 물리적으로는 화자로부터 님이 떠나는 게 맞는데 마음속에는 오빠를 남기고 있다고요. 그거를 모순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역설법이지. 반어법이나 역설법이나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 화자의 의도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77페이지. 얘들아, 반어법과 역설법을 어떻게 구별하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구별해도 돼. 뒤집었는데 말이 되면 반어야. 근데 이렇게 뒤집어도 안 되고 저렇게 뒤집어도 안 되는 역설이라고요. 근데 더 신박한 구별법이 있어서 개념 27에 따로 해놨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많은 학생들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구별하는데 좀 어려워하죠. 이거 반어법 안 돼요? 역설법 안 돼요? 막 그런단 말이야. 반어법이라는 것은 내면의 의도와 상반된 채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원, 숫자 1. 반어법은 숫자 1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반되게 표현했다는 부분 그 자체가 역설이 아니고 다시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 이해합니다. 뭔가 하나의 개념이라도 철저히 이해하려는 노력 칭찬해요. 그래서 반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더 말할게요. 반어는 상황과 표현 사이의 어그러짐, 즉 반어 밑줄 별표. 어차피 빨갛게 돼 있지만 반어는 시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있지. 미워 죽겠어. 내 새끼 이거 미워 죽겠어.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의도가 반대인 거지. 미워서 죽을 수 있지. 그렇지 않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그랬지? 지윤아, 우리 선생님 지윤이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쥐어받고 싫은데 지윤아 선생님 너를 항상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은 사랑한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거든요. 근데 사랑해 라고 한 그 문장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따지면 돼요. 자, 역설법은 보세요. 모란의 피기까지는, 자 볼게요. 모란의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화자는 모란이 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모란은 1년 365일 중에 5일 정도만 피고 나머지 360일은 안 피죠. 그래서 꽃이 피어있는 5일은 찬란함, 그 찬란함을 위해 기다리는, 그리고 꽃이 진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슬픔이 동시에 감정이라는 것이,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동시에 화자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시를 설명하고 나면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대목이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찬란한 슬픔이 표현만 놓고 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찬란하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역설법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문장 자체 모순이 돼야 되는 거야. 모순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반어는 숫자 뭘 생각하라고 했어? 1이죠. 그래서 요거 78, 79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것만 잘 보자. 만약에 반어법은 뭐가 있을까?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눈물 흘리겠다는 거죠. 눈물 흘리우리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 돼, 안 돼? 되죠. 근데 만약에 찬란한 슬픔이라고 해놨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뭐 슬픔을 이렇게 김영랑의 모란의 피까지는 보면 얘는 찬란하다는 거죠. 슬픔이다라는 건 잘 모르죠. 이 자체가 모순이 됐죠. 얘는 얘만 바꾸면 되잖아. 문장에서 반어는 1, 역설은 2예요. 트러블의 개수예요.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눈물 흘릴 건데 안 흘린다. 그럼 얘를 바꾸면 되죠. 없애거나. 근데 얘는 뭐예요? 뭘 없앨 수가 없죠.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의 개수, 반어법은 개수가 하나다. 역설법은 2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돼요. 선생님 말 따라해볼까? 반어법은 해봐. 반어법은 트러블의 개수가 1. 역설법은 트러블의 개수가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79페이지만 같이 해보자. 78페이지는 읽어보시고요.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인데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 빨갛게 처리된 부분은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죠. 신경림 시인의 농무의 일부인데 비료값 나오는 농사라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정서가 있어야 하는데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했죠. 이상하지? 우리는 먼저 이거 봅시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를 봅시다. 오로지 이 부분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신명 날 수도 있지. 신날 수 있잖아. 그 문장을 보면. 근데 맥락에서 보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어라는 거죠. 그 문장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데 전체 맥락에서는 걔가 반대다. 그 문장 자체는 모순이 없어야 된다. 정상적인 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화자 정사 반대되게끔 표현한 게 반어고요. 그 다음에 역설은 이렇다는 거야. 뭐 하나를 없앨 수도 없는 문장 자체의 모순성. 이렇게 했을 때 역설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들아, 역설은 대부분 어떤 줄 아니? 반어는 그런 게 없는데요. 역설은 대부분 말이 안 되는 것끼리 수식해요. 그래서 수식관계로 역설법을 구별하기도 해. 뭐 이런 거죠. 이쁜 추녀. 뭐 어쩌라는 거야. 이쁘다는 거야? 추하다는 거야? 모르죠. 그치? 똑똑한 바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바보를 수식하는 게 똑똑한인데 바보라는 거야? 똑똑하다는 거야? 역시 트러블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쵸? 7, 8교시가 좀 이따가 질문 시간이네. 우리 오늘 그래도 진도 많이 뺐으니까 2시간 동안 하느냐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수업이 개념 27까지 돼 있죠. 27까지 돼 있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이따 7, 8교시 때 다시 만납시다. 아시겠죠? 자, 반장 앉아서 허진아 앉아서 인사. 고맙습니다.